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난 그냥 네. 다니러 왔는데 예전에 예. 청장님이 예. 같이 점심을 먹다가 얘기가 옛날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 내려오는 길에 좀 시간을 내라고. 그래서 뜻밖의 얘기를 이렇게 저희는 형식 없이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저희들 뭐 질문지는 그냥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고 꼭 그게 뭐 전체는 다 아닙니다. 그 평소 생각하신 대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에 좀 근데 뭐 좀 2004년에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체 그 전 라이프하고는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노력해 와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판인데요. 저희들도 우리 그 창업적에서 이제 또 돌아가신 지 11주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이제 기억이 다 주변 분들의 기억도 좀 퇴색하고 또 그 당시 같이 초기 했던 분들 다 이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지고 이 기업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근현대화에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도 우리가 앞으로 5년,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크게 역사의 한 축이 되려 보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칫하면 지금 제가 쭉 이거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 뭐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떤 뭐 한 사람 우상화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근현대에 객관적으로 아산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후학들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보람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 never too late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자료를 모으시면은 근데 자료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자료가 이 factual 팩트보다도 각각 이 구술하는 사람들이 퍼스널 퍼셉션, 또 퍼스널 인터프리테이션, 그리고 셀렉티브 메모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 필터된 자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이제 raw 데이터를 제공해 볼까 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거 없이. 그 우리 구술사에서도 뭐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부분을 또 인정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객관할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 이제까지 구술사 그러면 이제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역사. 알았는데 옛날에는 막 민중들이죠. 그 팔자를 배우지 못한 분인데 좀 우리가 하는 이 구술사학은 조금 그 부분과 양상은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지금 많은 신이 나온 책자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구술하다 보면 한 개인의 경험들이 또 이 지나치게 또 그렇게 될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하다 보면 한 줄기는 찾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병장님께서 또 직접 또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일단 그럼 뭐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이 용어의 표현 정리한다 그러면 저희들 면담자고요. 이제 구술자, 우리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술자 개인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년월일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건 다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37년생입니다. 금년에 만 75세가 되고 생일은 5월 29일. 태어나기는 충북 제천에서 났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바로 서울로 올라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기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쭉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50년에 6.25 나던 해에 제가 경기중학교를 입학을 했고 그러고 6.25 때
이제 모두 피난 가고 흩어지고 이럴 때는 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기 때문에 예. 청주로 피난을 가서 거기 청주 중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해서 당시 피난가 있던 본교 부산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합류하고 한 학기 지나자마자 그 피난 학교가 다시 서울로 수복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왔죠. 고등학교 2학년을 그냥 경기에서 다니고 그때 천막 교사였는데 그 공부하는 게 좀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검정고시를 봤어요. 대학교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는 검정고시를 한번 시험 삼아 봤다가 공교롭게 돼가지고 그냥 대학으로 고2를 수료하고 대학으로 갔죠. 서울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왜 의대를 선택했느냐 많은 분들이 그때 물어봤는데 어차피 이게 제가 검정고시 봐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때 어렵다는 의대 시험을 한번 해봐서 되니까 그냥 가게 돼버렸죠. 그럼 우리 학창 시절 중에서 기억에 좀 남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은 그 6.25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생한 생각밖에 없어요. 교사들은 다 미군 혹은 국군한테 빌려주고 학생들은 마당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고 교재라는 것도 뭐 별로 없었죠. 그 당시는. 어렵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대학교 생활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도 그러니까 55년부터 의과대학이니까 61년까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아주 어려울 때였죠. 그때 뭐 교과서도 없을 때였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할 때도 병실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분들은 상상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병실이니까 병실마다 구공탄 난로를 떼고 뭐 더운 물은 안 나오는 게 보통이고 그런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내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이제 군대 복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군의관으로 3년을 복무를 하고 그 당시 지도교수 대학원 지도교수 하시던 한심석 교수님이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는 그 길을 밟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총장이셨어요. 제 지도교수가 의과대학 학장을 하시다가 부총장 하시다가 이제 총장이 되셨는데 총장님이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조교 생활부터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의과대학 들어가서 교수가 되는 것보다는 좀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내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의과대학 교수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도
거기서 다시 내과 수련을 받는데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내과 선생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이런 건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학생이나 전공의들 교육시키는데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 의학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수련을 받았어요.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또 다시 질문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생각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6.25라든가 5.16이라든가 4.19라든가 이런 역사의 경단기를 다 겪으면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들이 많은데 어떻든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제가 참 역사적으로는 불우한 때 태어나서 어려운 시기에 자라고 공부하고 커왔는데 제가 2차 대전 말을 기억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나고 해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1학년 2학년 공부를 하고 전쟁 때 그 어린 학생들도 동원이 되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러자마자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6.25가 나고 그 피난을 가야 됐고 참 어려운 때 저희들이 잘하고 공부를 해야 됐던 그런 불우한 세대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데 이 6.25를 겪었던 경험은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어려웠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컸기 때문에 지금도 물자를 아껴 쓰는 버릇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을 함부로 못 버립니다. 근데 그 이제 프린터에서 조금 쓰다가 한 면만 쓰고 버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 속이 상하는 그런 세대죠, 저희들은. 그러고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 4.19가 났어요. 그래서 그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른 대학생들이 다 데모 나갈 때 우리 의과대학 4학년생들은 총 맞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후송해서 병원으로 나르는 역할이라도 하자 해서 흰 가운을 입고 데모대에 같이 뛰어들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러고서 이제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데 5.16이 났죠. 5.16이 나자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을 하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장관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5.16 이후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나더라고요. 병이 나면 이 형무소에 있다가 이 병실로 옮기는데 국립병원이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그 사람들이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고뇌 이런 거를 또 옆에서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 정치하는 분들, 정치에 관여했던 분들의 삶이 그 부침이 또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인간적인 연민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의 큰 전기는 다 겪었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세대죠, 저희들이. 예. 그럼 이제 구수자께서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 가치관이나 좌우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 따로 좌우명을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네. 가훈을 정하신 게 있어요. 네. 이게 늘 우리 큰 대청마루에다가 그걸 써붙이고 이제 매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훈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라. 그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 기억에는 자각,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가르침을 늘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그 당시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그런 철학으로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둘째인데 우리 집안에는 선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한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습니까? 전 뭐 따로 취미라는 거 없고 그 당시 자라왔을 때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취미가 아무리 음악이라도 음악 악기 또 음악 교육 이런 거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뭐 시간 나면은 그저 구할 수 있는 책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두루 섭렵하는 그런 거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구술자와 창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일단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학위 받은 까지 68년도에 이제 서울대학 학위를 받으셨죠. 69년에. 69년도. 예. 그럼 한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계셨네요, 그죠? 89년. 미국에 간 거는 70년에 갔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예. 예. 그럼 미국에서 생활 좀 어땠습니까? 간단 미국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제대로 된 내과 수련을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수련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한 거는 인정해 주지만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련 받은 거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다시 수련을 또 한 번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5년 동안은 수련 받고 연구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또 신장내과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내과 수련을 받고 또 신장내과 전임의 과정을 피츠버그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자타가 공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 바로 돌아오라는 그 연락을 받았는데 제 생각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에 조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티칭 패컬티 생활을 하다가 한 14년을 했죠. 그래가 우리나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1989년도에 서울중앙병원으로 자리를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옮겼습니까? 그렇죠. 그 병원 개원을 이제 이따가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준비하시던 분이 이문호 교수라고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 병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 창업자의 거의 전권을 위임받다시피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과 이문호 교수와 창업자가 합의한 것이 좋은 병원을 만들려면은 좋은 의사를 영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좋은 의사를 영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수 직분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아산재단이 사회복지사업재단이니까 의과대학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때 창업자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이 울산공업학원에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그 의과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좋은 의사들을 영입할 수 있겠다. 두 분이 그렇게 합의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인가를 받은 게 87년 겨울인가 88년 초인가 그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이 인가가 나자마자 이문호 교수께서 저한테 장거리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너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의과대학 교수를 주면서 데려올 수 있으니까 올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당시 병원 분위기는 좀 어떠했습니까? 병원이 없었죠 그때. 왔을 때는 제가 89년 2월에 왔는데 병원을 한참 짓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병원이 거진 다 지어져 가지고 이제 병원이 의료 사업을 해야 돼. 환자를 보려면은 그 개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을 때였어요. 그 개원 허가가 난 게 89년 6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병원 개설이 된 셈이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있는 법적으로 준비가 된 거고 이 교수 요원은 이제 이문호 교수님께서 그 국내외에서 영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셨죠. 이제 미국에서 여러 사람 또 국내 다른 대학 병원에 계시던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그 의사들이 아마 그런 그 의료진이 구성이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이 길러놨던 많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의료진 팀을 만드셨죠. 그럼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창립 멤버들이 된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된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많이 그 어떤 분들이 주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그때 이제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처럼 되게 시니어 멤버고 이제는 다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젊은 의료진, 젊은 스태프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원장도 그때 조 교수로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생각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가족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삶을 마찬가지고 그 옮길 당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럼 왔을 때 혹시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뭐 미국에 갈 때부터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참 좋은 내과 의사를 기르는데 내 생을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올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만은 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우리 또 아이들은 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미국에다 두고 와야 될 그런 형편이잖아요. 예.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제 집사람하고 합의하는 이제 집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같이 신시내티 대학의 내과 교수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선뜻 오고 싶지가 않았죠. 거기 다 자리가 잡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오고 싶고 많이 서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사람도 설득이 돼 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의 초창기 멤버로 같이 일을 하게끔. 같이 오셨네요. 예. 그때 이제 이문호 선생님, 이문호 원장님이 이제 이문호 교수님이 초대 원장으로 이제 창업자께서 발령을 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의료진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할 때 장거리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내과를 맡아라. 그러면 내가 원장직을 수락을 하겠노라. 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서 못할 테니까 네가 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럼 뭐 한국 오기 전에 우리 창업자를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전혀. 제가 아는 저 창업자는 그 현대그룹의 총수라는 거, 또 우리나라 발전, 경제 발전에 참 큰 기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아산재단을 만들었고, 또 그분이 그 당시 서울중앙병원을 만드시기로 했고, 거의 전권을 이문호 교수님한테 주었으니까 그분의 지원을 받고 이문호 교수님께서 두 분의 추진력을 생각하면은 뭐 일이 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예. 예. 그럼 그 왔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남다른 포부가 있을 거라 생각. 미국까지 왔을 때는 뭐 후학 양성이라든지 그때 뭐 그런 뚜렷한 목표의식 같은 거 가지고 좀 귀국할 때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문호 교수님께서 초대 원장으로 내과를 맡기시니까 제 목표는 훌륭한 내과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문호 선생님은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병원이 잘 되려면은 내과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이제 내과를 맡기시니까 제가 훌륭한 내과를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좋은 병원을 만드는데 직결되고 그것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일이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학병원만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회였고 그 대학병원 인정받는 데는 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대학, 경희대학, 한양대학 이제 그 정도였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후발주자로 좋은 병원을 만들면은 제 혼자 생각으로는 좋은 병원이 되면은 이것이 간접적으로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대학병원도 좋아지게끔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때 느낌은 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뭐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첫 만남은 저희들이 그 의료진이 구성된 게 3월달 89년 3월에 이제 발령이 났어요. 모두 의료진 발령이
이 아산재단 이름으로 났는데 병원의 허가는 6월에 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스태프는 있는데 아직 진료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창업자께서 의료진을 전부 한번 초대를 하셨어요. 네. 저녁에 만찬 초대를 하셔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상견례, 네. 상견례 겸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뵀죠. 처음으로. 그때 좀 느낌 좀 어땠습니까? 글쎄 그 신화적인 존재를 직접 면담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저분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 병원을 얼마나 밀어주실 건지 그게 제일 이제 궁금했는데 이 의료진을 대하시는 태도가 이 전문가를 아주 잘 예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그 현대그룹의 사장단들이 자기들도 처음 봤대요. 사장단을 뭐 가끔 회식을 하시는데 그때 자기들을 대하는 거하고는 영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시다고 그러면서 좀 사장단들이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의료진을 아주 예우를 해주시고 신뢰를 해주시는 그런 태도시여서 감격했죠, 우리들. 그럼 우리 창업주께서 병원을 개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아산 복지사업재단이라고 불렸는데 그 복지사업재단이 이 창업자의 그 뭡니까 현대 자동차주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반을 떼 가지고 그 사회복지사업재단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의료복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평소에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사람이 건강해야 노동도 하고 건강한 노동자가 있어야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의료복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사업재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지방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지방에다가 그 당시로서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큰 의료기관을 만드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보령, 정읍 이런 데 홍천 이런 데 병원을 만드셔서 그 76년에 만드셨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그 지방 의료 사업에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의료 복지사업재단 안에 의료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문호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그분이 또 그런 자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의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던 것과는 달리 좀 현대의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좋은 병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그 여러 병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의료진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중앙에 생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병원은 지방 이름을 따서 뭐 정읍병원, 보령병원, 홍천병원, 인제병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병원이라고 해서 서울중앙병원이 생긴 거예요. 혹시 그럼 병원 설립 과정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들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중요한 그 에피소드는 이제 이 좋은 의료진을 데려와야 좋은 병원이 되겠고, 좋은 의료진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다 연계돼서 이제 그 서울에 좋은 병원 하나, 현대적인 병원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시작을 하셨죠. 그게 서울 중앙병원인데 1000병상 규모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1000병상이면은 아주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였어요. 서울대학병원도 1000병상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당시로서는 정말 과감한 사립병원이죠. 그리고 갓 생긴 의과대학에 관련된 병원이니까 기존의 대학병원, 기존의 의과대학, 역사가 깊은 의과대학하고 이제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아주 이미디어트한 그 미션이 주어진 그런 병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의료진이나 초창기에 간호부 인력, 초창기에 행정직원들, 모든 병원 직원들은 그 생각뿐이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다. 우리가 잘하려면은 그냥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대학병원을 뛰어넘는 그런 병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아주 마음이 다 맞았어요. 예. 그것이 아마 이 큰 힘이었어요. 오늘날 서울 아산병원이 된 큰 힘이었어요. 그건 누가 뭐 창업자가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자각에서 일치단결한 그 아마 창업자의 복이신 것 같아요. 예. 인재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구수자 교수는 신장질환과 고혈압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뭐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구체적인 어떤 전공은 무엇입니까? 의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신장내과예요. 신장내과예요. 예. 요새는 뭐 호흡기 내과, 신장내과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면 저는 신장내과를 전공을 했고 신장내과 전문의 자격을 미국에서 따가지고 왔고